이제 5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이 2시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의 입구에 있는 직벽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제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 끝부분에 제가 이제 프랑스 혁명 얘기를 잠깐 꺼냈어요. 상품의 가치, 즉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부개념에 해당하는 그 가치 개념이 정립이 되려면 인간의 권리 개념, 인간의 동등성 개념이 전제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전의 신분제 사회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분적 질서가 해체되고 인간에 대한 동등성 개념, 누가 일하든 그 사람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능력과 저 사람의 능력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떼놓으면 안 돼요. 물론 어떤 능력은 또 조금 더 뛰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비교 가능한 선에 있다. 이런 관념이 있어야 가치 개념이 가능합니다. 마르크스가 자본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을 한 사람 언급하는데요. 사실 서문에서도 그렇고 상품의 가치 형태의 비밀에 대한 접근이 일어난 게 거의 2000년 전에도 한번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염두에 둔 말인데요. 그때 화폐가 이제 문화라고 표현했는데요. 침대가 뭐 이를테면 그냥 약식으로 인용을 하자면 침대가 일문화고 주택이 오문화다라고 하면 그 말은 실제 말하지 않더라도 벌써 주택 하나는 침대 5개하고 교환된단 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품에 붙어있는 가격이 이미 서로 다른 두 상품의 교환을 전제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다 알았다고, 지금 가치, 어떤 것의 상품의 가치가 그것과 교환되는 다른 상품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걸 거의 알고 있었고 가격의 정체가 그거란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같을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침대와 집은 이거는 상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지 진짜로 같은 건 아니다. 동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걸 인용해 놓은 뒤에 왜라고 붙여놨어요. 바룸, why. 왜 같을 수가 없어? 같을 수 있지. 재밌는 말인데, 마르크스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그 가치 형태론, 그 추상노동 개념 같은 걸 만들 수 없었을까? 제안할 수 없었을까? 거의 다 왔는데, 그거는 그의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성의 문제예요. 그리스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을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근대적 의미의 가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지성이 아니라 역사였던 거죠. 즉 신분 해방이라고 하는 근대가 필요한 거예요. 근대 사회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그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 귀족이었는데요. 귀족인데 되게 독특하게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평등관념을 지지했어요. 이 사람이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배경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현상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신기했는데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너무 닮아갔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읽는 책이 비슷해져가고 쓰는 언어들이 비슷해가고 입는 옷들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귀족이나 부르주아들이나 옷 입는 것들이 점점 비슷해져요. 그런데 그 정치적 권리만 달라요. 차별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근대 사회는 닮아가면서도 희한하게 개별화된다고. 가문도 없고 다 개인으로 존재한다. 닮으면서 개별화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근대 현상이라고 그 토크빌은 본 겁니다. 꼭 제가 이 토크빌 이야기를 떠올 때마다 아파트가 생각나요. 아파트에서 다 사생활 본다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꼭꼭 걸어 잠그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감출 필요가 없어요. 옆집도 똑같아요. 사는 모습이. 그런데 그걸 감추고 있어요. 사람들은 개별화되면서 닮아 있어요. 굉장히. 이것이 근대사의 모습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마르크스가 소위 노동가치설에 2가지 수정을 한 셈이에요. 하나는 구체적인 노동, 그것들은 너무 달라서 같다고 말할 수가 없다. 노동에 다른 성격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거고요. 그것을 추상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추상노동이라고 한 것은 두 번째로 평균적 인간, 평균적 노동력과 관계가 있다. 즉,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 사람들의 노동 조건이나 능력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만드는데 10시간을 투여했는데 어떤 사람은 5시간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평균이, 나는 세상의 평균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개인이니까요. 개인으로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5시간이 만약에 평균으로 설정되면 이 상품을 만드는데 5시간 노동이면 다 사람들을 만든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면 설령 내가 10시간을 투여했다 하더라도 이 상품은 시장에 가면 5시간만 인정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수정은 뭐냐면 노동의 단순한 투여량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된 투여량, 다시 말하면 평균적으로 투여된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정리를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좀 난해하니까 구체적 노동량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고, 그 추상적인 노동의 양은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조건에서 평균적인 능력의 발휘로 결정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아마 그 자본 일정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물신주의라고 마르크스가 말하는 어떤 상품의 성격에 관계된 것인데요. 우리가 상품과 관계에서 맺게 된 성격이요. 사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 평균적 조건에서 그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결정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가치는 우리가 직접 그 양,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 수상 노동량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상품과의 교환 비율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지만 자동차 한 대에 들어있는 가치의 양이 쌀 100가마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추상 노동의 양이 요만큼이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 노동량을 직접 만지거나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상품에 붙어있는 가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건데, 이 상품이 10,000원, 그럼 10,000원 가치 이런 얘기가 아니라 10,000원과 교환될 수 있는 것, 즉 10,000원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10,000원도 가치가 얼마냐 그건 몰라요.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의 양, 10,000원과 교환되는 물건들의 양으로만 나타낼 때 우리가 그것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 인간이 투여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이 같은 정도인가 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상품에다가 딱 가격표를 붙여놓으면 이게 왠지 그 상품 안에 있는 가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상품과 교환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고 이 상품에는 10,000원에 해당되는 어떤 고귀한 것이 안에 딱 내재해 있다라고, 내재적 가치라는 생각을 갖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을 모으면 막 돈이 부가 쌓인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아주 좋죠. 사실 금이 아니고도 이것과 교환되는 것들은 다양하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금이 아니고 아까 카카오 열매도 말했고 곡식이나 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 자체로 가치만 갖고 있다고 하면 다 다른 것에 가치를 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품이든 가치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상품을 지는 역할을 얼마든지 하고 있고, 그것을 다만 화폐로 표시해서 화폐하고 교환 비율을 표시하는 것뿐이에요, 상품에다가. 그러니까 그 상품이 다른 것 갖는 교환 비율이죠. 그러니까 화폐가 뭔가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상품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것이 한 거고, 그게 사회가 관행적으로 어떤 특정 상품을 일반화된 등가물로, 등가 수단으로 표시하는 걸로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상품의 가치가 다른 상품과의 교환 관계를 표현한다, 그리고 설령 화폐로 나타내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잊어버릴 때 소위 물신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품의 가치가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관계를 사물의 본성으로 착각하는 것. 그러니까 관계인데 그걸 사물의 성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거를 광학에 비유했어요. 광학. 사물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를테면 어떤 사물이 빨갛게, 빨간 사과를 보고 사과가 빨갛네라고 말하지만 저 빨간 빛은 사과 안에 있는 어떤 속성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빛이 사과에서 반사된 것이 우리의 시신경과 관계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와 우리 눈의 시신경이 맺고 있는 관계가 빨간색으로 나타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망막 안에
그 색상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대요. 원추세포인가? 개는 그 세포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소위 사물이 흑백으로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빨간색은 개한테는 빨간색이 아닌 거잖아요. 빨간 사과는. 그러니까 사과의 성격이 아니라 사과와 우리 눈의 세포, 조금 더 가면 뇌까지, 이것이 맺고 있는 관계의 표현인데, 우리는 그 성격을 사과한테 돌려요. 사과 안에 있는 성격인 것처럼. 사과의 속성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상품의 가치는 조금 더 복잡해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현상인데,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가치는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아까 사회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별 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같은 그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평균. 이 사회적 관계가 사물들의 관계로 우리 눈에 나타나고, 사물들의 관계가 심지어는 어떤 상품의 이마에 붙어 있어 상품에 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금주의자들은 금에 그것이 내재한다고 해서 금을 모은 거예요. 우리가 금의 가치라고 알고 있는 것은 금에 내재한 가치가 아니고 금과 다른 것이 맺고 있는 가치이고, 그것은 금을 생산할 때와 또 다른 물건들을 생산할 때 그 사회적인 노동들, 그것들이 맺고 있는 교환 비율이에요. 그걸 생산한 인간들이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우리는 그냥 보니까 이 물건하고 저 물건이 바뀌는 거네 라고 생각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물건이 바뀐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물건 안에 얘가 그 가치가 있는 거야, 10,000원짜리 물건은 10,000원의 가치를 그냥 안에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좋아요. 그런데 이 물신주의는 사실 매우 중요한 현상인데 상품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이를테면 마르크스는 임금노동과 자본이라고 1849년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썼어요. 흑인은 흑인이다. 그런데 일정한 관계들에서 흑인은 노예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흑인에게 노예의 본성이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어떤 관계들에 들어가면 흑인이 노예가 된다는 거죠. 어떤 관계들이냐면 인종주의적인 아주 노예제 사회에 들어가면 흑인이, 검정색은 빛과 우리의 시신경과 맺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나 제도와 관행과 깊이 관계가 있고, 그때부터 흑인이 노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종주의자들은 일종의 물신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합니다. 흑인에게는 노예의 근성이 있어. 막 게으르고 있잖아. 일 시키면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의존적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인종주의자들은 말해요. 그것이 노예성이 흑인에 내재한 것처럼. 사실은 유색인은 백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종주의적 관계 속에서, 그 권력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인종주의자들만 말했지만 사실은 이거 인종주의뿐만이 아니에요. 여성들에 대한 시각에도 물신주의가 있어요. 여성들에게 우리가 여성적인 어떤 본성이라고 많이 사회에서 지향하는 무슨 성격들 있잖아요. 그런 성격들은 여성의 본성이라기보다 소위 남성주의 혹은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에게 할당되는 어떤 위치가 그렇게 나타난 것일 때가 많아요. 뭐가 수동적이라는 둥, 뭐 감정적이라는 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본성의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게 물신주의예요. 관계를 사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물의 성격으로. 관계의 성격을. 장애인들, 얼마 전에 여당의 대표가 좀 벌써 몇 달 됐네요. 중도 장애인들은 되게 의욕이 있는데, 소위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원래 좀 의욕이 없고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토론에 나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증 장애인들 일하라고 하지만 사실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때 저한테 이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장애인들 어디 안 나가고 싶어 한다고, 집에만 있고 싶어 한다고 원래. 너무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면 지금처럼 저상버스도 없고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도 없을 때 사람들은 점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장애인들이 나가 고생만 하니까요. 그러면 안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즉 이동권을 배제하는 사회의 성격이 그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무력함, 무욕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장애인의 성격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이동 욕구 같은 게 없어. 근로 의욕 자체가 없는,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말하는데요. 한 80% 가까이 돼요. 78%인가?
그런데 그래서 일자리를 할 때 원래 의욕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20% 의욕이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무슨 정책을 짜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왜 의욕이 없어졌는가? 중증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의 형태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장애인처럼 일하려고 하는데 나는 저렇게는 일을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욕망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장애인의 성격이라고 있는 많은 것들은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드러내는 거고, 다시 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 사이에 맺고 있는 관계가 장애인의 속성으로 현상하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제가 화폐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우리한테 나타난 모습이라고, 가치 형태라고, 가치 자체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치란 관계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과 바뀔 수 있는, 우리가 상품 이마에 써 있는 가격표, 가치표는 이것과 다른 것이 교환될 수 있는 물건과 물건 사이의 관계이고, 더 나아가면 이걸 생산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어떤 사물에 마치 내재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관계를 사물과 혼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 더더군다나 사회적 관계를 사물의 어떤 성격, 어떤 존재의 성격을 혼동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물신주의예요. 물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회적 관계 다양한 곳에 나타납니다. 사회적 관계를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사물의 성격으로 착각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물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품 일반의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든 상품에는 가치가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초감각적인 것이 있다고. 이 초감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원래는 이걸 생산하는 관계들인데 그것이 어떤 사물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은 물신주의예요. 초감각적인 것이 있다고 믿는 굉장히 특이한 것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가치라는 것 자체가 물신주의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는 부가 뭔 줄 알고 있냐고 그걸 계속 쌓고 있다고 우리 착각하잖아요. 제가 술집에 들어가서 카드를 긁어요. 그럼 우리는 마치 내 어디 은행에 계좌에 있는 부가 뜩뜩뜩뜩 이동해서 이 가게 주인한테 딱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봐야 돼요. 전자기 반응입니다. 카드 긁는 거. 전자기 신호만 간 거예요. 부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가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치 느껴져요. 이게 물신주의예요. 뭐가 간다고 이렇게. 이건 시스템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신인데 이것들이 자본주의 안에서, 즉 어떤 것이 상품으로 등장하는 데서는 우리가 떨쳐낼 수가 없어요. 금을 보고 분명히 저게 물리적인 거라고, 누르면 좀 물르고 노란빛을 띠고 그냥 물질이라고. 그런데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여요. 자본주의적 조건 안에서 그걸 바라보게 되면요. 아파트는 그냥 사람 사는 거라고, 몇 평이고 넓이가 얼마고 벽돌이 몇 개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얼마 부어진 그냥 물건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게 가치가 뭔가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은 안 끝납니다. 마르크스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책상이 춤을 춘다 그랬어요. 책상은 그냥 희한하다고, 책상이 상품이 아닐 때, 내가 쓰려고 만든 물건일 때는 나무로 이루어진 그냥 어떤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것이 상품만 되면 춤을 춘다는 거예요. 사실 책상만 춤추는 게 아니에요. 석유도 춤추고 아파트도 춤을 춥니다. 아파트가 막 가치가 막 늘어났다 줄었다 막 해요. 뭔가 벽돌 한 장도 안 늘어났는데 늘어났다 줄었다. 석유가 기름이 늘어나질 않았는데 막 뛰어오르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난리 났다 그래요. 아파트가 뭐가 난리가 난 거죠? 벽돌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아파트 안에 뭔가가 늘어났다 줄었다 마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시대 부인데, 참 희한한데, 마르크스는 시침이 뚝 떼고 말해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막 난리치잖아요. 아파트 벽돌 2장 빠졌다고 충격받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이제 그거 고쳐야 돼서 짜증은 내지만. 그러나 아파트 값이 10억만 떨어지면 자살할 사람도 있어, 심지어. 근데 뭐가 준 거죠? 우리 시대에는 뭔가가 붙어 있어요. 귀신 같은 게. 이 관계에 어떤 것이 사물의 속성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춤추는 책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는 새끼 낳는 돈을 볼 거예요. 돈이 새끼를 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자본에 관한 이미지하고 깊이 관계가 되는데요.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가 뭐냐면 자꾸 돈을 낳는 거예요. 우리 돈 낳는단 말 많이 합니다. 이자 같은 거. 돈을 낳는데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 갑자기 자본주의 아닌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을 낳아요? 어떻게 낳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갑자기 돈이 뿡뿡하고 돈을 낳아요?
이게 우스꽝스럽지만 자본주의 이전에 자본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많은 경향이 있었을 때마다 대논쟁이 된 거예요. 돈이 돈을 낳는가. 우리는 우리 강의 끝날 때쯤 언젠가 한번 볼 겁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야, 순말이 새끼 나는 거 봤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어요. 이자라고? 돈이 돈을 낳는다고? 무슨 소리냐고. 중세에는 그런 표현들 썼어요. 우리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변한 게 뭐가 있냐면 딱 하나예요. 시간이 흐른 거. 내가 빌려주고 한 달 뒤에 갔을 때 한 달의 시간 흐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1억을 빌려줬어. 1,000만 원을 줘야 돼, 한 달 후에. 왜 1억 1,000을 줘야죠? 1억을 줘놓고 정색을 하고 말한다면 아니 1억이 1,000만 원을 놔야지. 놀고 있으면 어떡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돈을 낳는 거에 개입한 것은 딱 하나라고. 고리대업자들한테 한 말인데 시간이 흘렀다고. 그런데 시간은 누구 건 줄 아냐고. 시간은 누구 거죠? 시간과 공간은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래요. 그런데 하느님 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중세 13세기 이전까지는 많은 고리대업자들이 다 지옥행이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가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돈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무슨 돈이 돈을 왜 낳아요? 사물을 왜 낳습니까?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돈을 낳아야 되고 돈이 안 나면 내 돈 놀렸다고 말하고 왜 내 돈을 놀리냐고 말해요. 돈이 놉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물신주의가 극에 달한 거예요. 사실은 화폐는 가치가 우리에게 가장 완성된 형태로 자립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몸을 빌려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가치가 막 움직이고 살아있고 아이도 낳고 막 그게 변하고 아파트에 붙어서 막 덩치가 막 커졌다가 갑자기 부동산 정책 바뀌니까 몸이 막 찌그러들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상품에 무슨 유령 같은 게 붙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커지는지 노는지 새끼를 낳는지 이런 데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물신주의라고 뭔가 페티시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설령 안다고 해도 다시 아파트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와 정말 많이 올랐네. 늘었네. 벽돌 한 장 그렇게 보여요. 정말로 너무도 신기한데 마르스가 한 말이에요. 우리 물컵에다가 빨대를 넣으면 빨대가 부러져 보이는 거 아세요? 혹은 꺾여 보이는 거나 유리컵에다가 이렇게 넣고 밖에서 보면요. 매질에 따라서 이제 빛의 굴절이 달라지니까 빛의 굴절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 물에 넣는다고 빨대가 팍 끊어지거나 확 꺾이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것은 빛의 굴절 현상이구나 라는 걸 안다고 해서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물컵에다 다시 빨대를 넣은 걸 봤어요. 그럼 이제 반듯하게 보일까요? 그러시면 병원 가야 됩니다. 네, 여전히 그렇게 보여요. 가을 하늘이 높다고 무슨 가을 하늘이 높아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현상이야 라고 이를테면 햇볕이 그때 가을에 있는 공기 대기 조건과 관련해서 반사되는 파장들이 다르고 그 다른 빛 때문에 우리가 가을 하늘이 높다고 보이는 것 뿐이야 알아요. 그래도 보면 가을 하늘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당연히 가을 하늘이 이제 그걸 알고 났더니 갑자기 낮아져 보인다. 병원 가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본주의에서 사는 한은 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어떤 제품들이 상품으로서 계속 생산되고 있고 가치 생산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그 현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적 관계가 유지되는 한에서 일종의 뭐 환각이라면 환각이에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뭐 딴 걸 보는 걸 아마 다른 사회였으면 그렇게 안 보였을 거예요. 중세의 어떤 사람들 부동산이 상품이 아니었던 시대, 부동산이 상품화된 건 19세기부터인데 부동산이 상품이 아니었던 시대에 아파트가 그렇게 보이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상품화된 땅은 그렇게 보입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환각인데 이 환각은 주관적인 환각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환각이고 그리고 개인의 환각도 아니고 이것은 객관적이면서 집단적인 환각이에요. 내 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서 그렇게 보여요. 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관계가 있는 한에서는 이 환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이 환각이 역사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일단 상품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덜 어려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상품들의 관계 말고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관계, 상품을 바꾸는 사람들의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